안녕하십니까, 김병일입니다.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도깨비 뉴스 247호입니다. 도깨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공휴일이 며칠이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0년까지만 해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켜지는 연방 공휴일은 10일이었는데요. 2021년 한 날이 더 추가되면서 지금은 11일로 늘었습니다. 바로 2년 전 11번째로 생긴 연방 공휴일 때문에 지난 19일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었는데요. 회사에서 올해 초 정기 공휴일로 지정해 휴일이 없던 6월에도 하루 유급으로 쉬는 날이 생겼습니다. 한인사회 대부분 회사나 업소는 아직 이날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휴일의 이름은 준틴스데이라고 부르는데요. 노예제 폐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흑인 해방의 날인데요. 텍사스주에 살던 흑인 노예들이 남북전쟁이 끝나고 자신들이 자유로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 축제에서 유래했습니다. 1861년 4월부터 1865년 4월까지 벌어진 남북전쟁이 막을 내리고 그 다음 해인 1866년 6월 19일 텍사스 갤버스틴 주민들이 처음으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후 이들의 축제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서서히 흑인 커뮤니티가 있는 전국의 마을과 도시로 확대합니다. 준틴스데이는 노예제 폐지 축하 행사가 처음 열린 6월 19일을 상징하는 6월의 준과 19일을 의미하는 19th의 뒷부분인 틴스를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요.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블랙 인디펜던스 데이, 주빌리 데이, 이맨시페이션 데이, 프리덤 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자체적으로 기념하던 이날은 1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공식적인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80년 텍사스주에서 처음으로 주 공휴일로 선포합니다. 이후 다른 도시나 주에서도 하나둘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전국적인 기념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하지만 연방 차원의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흑인 커뮤니티의 바람처럼 쉽게 지정되지 않고 세월만 흐릅니다. 그러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비롯한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이 잇따라 사회 문제화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의미를 담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면서 흑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졌고 이와 함께 준틴스에 대한 연방 차원의 관심도 높아집니다. 이에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준틴스를 미국의 11번째 연방 공휴일로 만드는 데 적극 나섭니다. 그리고 2021년 처음 연방 공휴일로 기념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인도 상당수가 아직까지 이 날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텍사스와 뉴욕, 버지니아, 워싱턴, 네바다주 등 40여 개의 주는 주 공휴일로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준틴스데이와 관련해 어떤 자료는 미국의 11번째 공휴일이라 하고 다른 자료는 12번째 공휴일로 적기도 하는데요. 이는 대통령 취임일을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달린 것 같습니다. 매년 지키는 공휴일만 따지면 연방 공휴일은 11일이 맞고 만약 4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취임일을 포함하면 12일이 됩니다. 대통령 취임일은 1965년 이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월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준틴스데이 이전에 마지막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보니 1983년에 제정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였는데요.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이렇게 현대에 와서 늦게나마 흑인과 관련된 날을 잇따라 연방 공휴일로까지 지정하는 것은 흑인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 이제는 당당히 주류에 편입되고 있고 이는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징표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새로 생길 연방 공휴일에 히스패닉과 아시안 커뮤니티의 기념일도 포함될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준틴스데이가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을 지켜보는 히스패닉과 아시안 커뮤니티 활동가, 지도자, 정치인들은 앞으로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기념하는 특정한 날을 연방 공휴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역사와 존재를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인종에게 각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아시안 커뮤니티의 공휴일로는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베트남 등도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음력 새해 첫날을 최우선적으로 밀어붙일 확률이 가장 높지 않나 싶습니다.
상업적 측면에서도 공휴일 추가 지정은 각종 소매업체는 물론이고 제조업이나 식음료 관련 업체, 각종 전시관, 파티 용품점 등에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여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아시안 음력설을 연방 공휴일로 맞이하는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안 커뮤니티가 하나로 뭉쳐 연방의회와 행정부에 더 조직적으로 요구를 주장하고 강력하게 압박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가 공휴일과 관련해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한국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양력이든 음력이든 모두 날짜로 정해져 있는 반면 미국의 연방 공휴일은 날짜가 정해진 경우와 특정 요일로 정한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날짜가 고정된 연방 공휴일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 6월 19일 준틴스데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11월 11일 제향군인의 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요일제 연방 공휴일로는 1월 세 번째 월요일인 마틴 루터킹의 날, 2월 세 번째 월요일인 대통령의 날, 5월 마지막 월요일인 메모리얼 데이, 9월 첫 번째 월요일인 노동절, 10월 두 번째 월요일인 원주민의 날, 11월 네 번째 목요일인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기업들이 유급 휴일로 가장 많이 제공하는 날은 추수감사절로 97%의 사기업이 유급 휴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크리스마스와 노동절이 95%로 많았고 메모리얼 데이와 독립기념일은 똑같이 93%로 높았습니다. 신년 첫날은 90%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마틴 루터킹 생일과 대통령의 날은 각각 39%와 34%의 기업만이 유급으로 휴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제향군인의 날과 원주민의 날은 각각 19%와 14%만 기록하며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틴스데이도 아마 이들 휴일과 비슷한 수준의 대접을 받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사기업의 유급 휴일 제공률은 종합경제정보 웹사이트인 더 밸런스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만삭의 한인 임신부가 시애틀 도심 한복판에서 대낮에 무차별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태아도 함께 숨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벨타운 지역 4번가와 레노라 스트리트 교차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벌어졌는데요. 한인 권이나 씨의 부부가 타고 있던 흰색 테슬라 차량에 한 남성이 다가가 이들 부부를 향해 6차례 총격을 가했다고 하네요.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는데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전형적인 묻지마 범행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평범한 가정이 왜 이렇게 산선조각 나야 하는지, 왜 이런 사건을 예방하는데 미국인들과 정부는 그렇게 주저하는 것일까요? 총기 소지라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돼야 하는 것일까요? 네, 팬데믹 종료 첫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여행 관련 한인 업체들이 특수를 누릴 전망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LA 지역 한인 여행사와 항공사, 호텔 등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한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 예약률이 업종에 따라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밀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행사들은 연일 즐거운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고 항공사들도 늘어나는 고객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계속 증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인 호텔의 투숙률도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경제에 다시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LA에서 연봉 7만 5천 달러의 소득자가 내 집을 장만할 가능성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리스팅 업체 리얼터닷컴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7만 5천 달러인 중산층이 LA에서 살 수 있는 집은 100채 중 한 채꼴인 1.2%로 나타났는데요. 사실상 이 정도 벌이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사 기준은 전국 110만 개의 매물 가격과 14%의 다운페이먼트, 모기지 융자 이자율 6.4%를 가정하고 전국 중간소득인 7만 5천 달러 연봉자가 구입 가능한 주택 매물 비중을 지역별로 줄였다고 하네요. 주택 마련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임대주택이라도 쉽고 싸게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려워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국세청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비즈니스 구제책인 직원 고용 유지 크레딧, 즉 ERC의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공인회계사, 즉 CPA들에 따르면
IRS의 ERC 태스크포스 팀이 한인 비즈니스를 포함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강도의 감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만약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고 이에 더해 벌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며 겁없이 서류를 조정하거나 과장해서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인과응보를 보여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원리 원칙대로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끝소식입니다.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한 다큐멘터리 셰프의 식탁에서 큰 인기를 끈 한인 앤킴의 김치 피자를 LA에서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는 30일부터 그로브몰에서 팝업 식당인 넷플릭스 비츠를 열고 손님을 맞이한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특히 셰프의 식탁 3화에서 소개한 한인 앤김의 김치 피자도 판매하게 되는데요. 앤김 씨는 제임스 비어드상을 받았고 현재 미니애폴리스에서 레스토랑 2곳을 운영하는 피자 셰프로 유명합니다. 그로브몰 넷플릭스 비츠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만 운영됩니다. 도깨비 뉴스 247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6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인 더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켓에는 수박을 비롯해 복숭아, 참외, 포도 등 여름철 과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루 날 잡아 시원한 물김치도 넉넉히 마련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